형사 고소당했을 경우에 대처하는 방법을 내가 알려주려고. 처음에 경찰 수사관이 연락이 온단 말이야, 모르는 번호로. 그래서 연락이 와서 제출됐으니 조사 일정을 잡으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그때는 피해자 조사를 바로 받을 이유는 없어. 왜냐하면 이게 어떤 사건인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아직 바로 이제 조사 나가는 거는 나중에 혹시나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고소장을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돼. 고소장의 내용을 봐야 이게 이 사건이 어떤 이유로 내가 제명으로 지금 고소를 당했는지를 알 수 있잖아. 그래서 정보공개 사이트가 있어. 거기 들어가서 관할경찰서 그 고소장을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돼. 그러면 고소장을 받았잖아. 근데 만약에 이 사건이 본인이 고소장을 받았는데 이거는 너무나도 내가 잘못했어,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는 사건이라면 변호사 상담 선임까지는 필요 없을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고소장 내용에 대해서 부인하는 입장이라든지 어떻게 일부라도 다툴 수 있는 내용, 고소장 내용이 너무 과도하다든지,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고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피해자 조사를 수사관과 일정을 조율해서 피해자 조사를 나가서 변호사 입회하에 진술을 하는 게 필요해.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일반 사람들은 자기가 경찰서가 이게 거의 처음이고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야.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혹시나 상대방 고소하는 내용에 부합되는 진술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마치 인정하는 진술일 수가 있단 말이야. 실제로 내가 상담 왔던 사건에서 이분이 기소가 돼서 다투고 있는데 처음에 조서에는 본인이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이 돼 있어. 그분이 열심히 법정에서 무죄를 다투었지만 판사는 1심에서 이분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인정했던 내용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를 했어. 그런 사례도 알 수 있듯이 처음에 나가서 경찰 조사 나가서 진술하는 내용이 굉장히 나중에 가장 중요한 증거로서 기능을 하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변호사 입회하에 진술을 하는 게 필요해. 그러니까 피해자 신문조서로 이제 남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검찰이나 법원에 가서도 증거로서 기능을 한다. 이거 자체를 나중에 내용 부인하고 이런 부분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증거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돌이킬 수가 없는 거지. 왜냐하면 또 판사 입장에서도 피의자가 경찰 조사 처음에 나와서 했던 진술을 가장 진실이라고 믿을 가능성이 높지. 신용성에서도 이 진술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피의자 조사 당시에는 반드시 변호사 입회 하에서 진술하라. 내 경험상으로도 일반 사람들이 변호사 없이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만 막상 나중에 진술한 내용을 보면 굉장히 본인한테 불리하게 진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그리고 본인은 잘 진술을 한다고 하지만 수사관은 지금 고소장 내용을 보고 조사를 하는 거잖아. 고소장에 여러 가지 주장과 그 증거들이 있을 거고 그거를 보고 조사하기 때문에 피해자, 고소인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지. 그리고 수사관 입장에서도 이 고소장 내용을 보고 만약에 혐의가 있다고 만약에 판단을 해. 심증으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 이 피해자 조사는 어떻게 흘러가겠어? 그러면 나는 경찰이 그래도 내 얘기를 들어주겠지라고 생각하고 가지만 실제로는 경찰은 내 주장과 반대되는 고소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을 증거를 수하기 위해서 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 이미 정해놓고 조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저 하나 질문 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근데 그럼 정해놓고 하는 거면은 그걸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실제 실무는 유죄 추정의 원칙인 경우가 많지. 왜요? 이거 아까 봤듯이 수사관도 판단을 해야 되잖아. 물론 고소장 내용만 보고 판단하진 않지. 근데 이 만약 고소장 내용이 변호사가 작성한 어느 정도 사실과 증거가 되게 부합하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 명확하다고 본인이 판단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 증거가 받은 돈 보낸 내역도 있고 해. 그러면 고소장 내용이 맞는 것 같네? 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유죄로 추정하고 혐의가 있는 걸로 보고 조사를 하는 거야. 혐의가 있다고 본다는 거는 무죄가 아니고 무혐의가 아니고 유죄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물론 반대인 경우도 있어. 고소장 내용이 되게 허접해서 수사관이 이거 혐의 없는 걸로 전제를 하고 조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는 걸로 전제를 하고 내가 설명하는 거여서 이럴 경우에는 수사관이 피해자 조사를 혐의가 있는 걸 전제로 조사하는 경우가 많다.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수사관은 얘기를 받아주지 않을 경우가 많으니 변호사 없이 갔을 경우에는 본인한테 굉장히 불리한 내용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본인은 마치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해놨는데 나중에 변호사 선임하고 나서 법정에 가서 무죄 취지를 주장해봤자 판사님은 처음에 조사받을 때 이분이 인정한 취지의 진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유력한 증거로 볼 가능성이 높지. 그만큼 처음에 조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조사 이후에는 변호사가 조사를 한 내용과 반박할 주장과 법리 증거들을 정리를 해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형사고소 당했을 때는 이런 과정을 반드시 거치는 게 정당한 법적 대응 방법이다. 그러면 그 변호사님은 같이 따라가서 진술하셨을 때 혼자 갔으면 진짜 큰일 났겠다 했던 좀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그때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경찰이 혐의가 있다는 걸 전제를 해가지고 증거 자료를 모니터로 얘기를 하면서 증거를 제시를 했는데 이분이 그 증거 자료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마치 이게 본인이 작성한 것처럼 끄덕끄덕 하는 경우가 있었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뭔가 이상한 거야. 수사관이 처음부터 다 보여주는 게 아니고 뭔가 일부분만 보여주니까 내가 너무 이상해서 수사관님한테 그 표지 부분을 보여달라 했어. 근데 표지 부분을 확인하니까 우리가 문제가 되는 어떤 시기랑 다른 거야. 그래서 내가 이분한테 혹시 이 시기가 맞냐고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그거 아니다 라고 해서 고쳐져서 이분이 무혐의가 나온 사례가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어떤 사례에서 내가 변호사 입회하에 그 조사를 가면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진술을 할 수가 없어. 옆에서 보조를 하는 입장이어서 피의자는 직접 진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과정에서 이분은 당황스럽잖아. 이러면 결국엔 말을 해야 되는 내용을 말을 못 한다든지 말을 해서는 안 된 내용을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아. 이런 경우에는 내가 옆에서 항상 보조를 해. 예를 들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1, 2, 3, 4, 5가 다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 1, 2, 3만 얘기를 했어. 그럼 내가 옆에서 4, 5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면 이분도 맞다 해서 진술을 하는 거지. 그리고 말을 해서는 안 될 내용을 얘기를 하려는 듯한 모양새가 취하면 그 부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라든지 글로 적어가지고 옆에서 보여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옆에 보조를 해야 돼. 그렇게 안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라고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 생각보다 많아. 그만큼 조사는 보통 1시간, 2시간 있거든. 그것도 하다 보면 그만큼 많은 진술을 해야 돼. 경찰은 많은 질문을 가지고 왔고 여러 가지 증거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진술을 명확하게 제대로 해놔야 나중에 더 큰 어떤 화를 면할 수 있다. 제가 안 갔으면 좋겠지만은 꼭 같이 가주셔야겠는데요. 무조건 가야 돼. 물론 가서 변호사가 아무것도 안 한 사람도 있어. 나는 옆에 가서 항상 그 질문과 대답을 주시하면서 하나하나 계속 보조를 하는지 그때 어긋나는 게 있냐 없냐. 맞아. 이거 잘못 말하면 안 될 것 그치. 같다를 어떤 식으로 얘기해요? 만약에 얘기를 해야 될 내용이면 내가 어떤 특정 단어를 언급을 해. 이 사건을 인정을 하고 양형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본인한테 유리한 사정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릴 적 가정 환경이나 성장 환경, 사회생활 이 스토리들을 잘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가 빠진 부분이 있으면 내가 어떤 특정 단어를 얘기하면 이분이 바로 떠올려서 얘기를 하는 거지. 키워드 하나 혹시 요거 얘기하셔야 맞아. 이런 느낌. 실제로도 처음에 변호사를 굳이 쓸 필요가 없다고 해서 경찰 조사 정도는 또 비용도 들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셨다가 갔다가 나중에 검찰 단계에서 본인이 혐의가 있는 걸로 분위기가 흘러가면 그때서야 선임하시는 경우도 많아. 늦어요 그러면? 늦은 건 아닌데 그래도 빨리 선임하는 게 중요하지. 이미 요 피의자 신문조서가 작성됐으면 이거를 찢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야. 수습하기 이거를 힘들어지는 수습해야 돼. 거네요. 이거를 수습해야 돼. 다시 고쳐야 되는데 그게 더 품이 들어가지. 시작부터 확실하게 하는 게 좋겠네요. 이게 형사고소를 당했을 경우에 수사관이 연락이 오면 본인도 이제 어떤 고소를 당했다고 인지를 하잖아. 2단계부터 리엔성이 오는 게 가장 좋아. 1번부터요? 가장 빠를수록 좋지. 어차피 변호사가 하는 일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맞는 거니까 수사관이 연락이 오면 이 부분은 얘기한 후에 바로 연락이 와서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부터 해서 이것도 대신해 줄 수가 있어. 변호사 선임하면 바로 대신해서 최대한 빨리 받아서 검토하고 변호사 상담 선임한 후에 조사 일정을 잡아가지고 입회하에 진술하는 거. 그리고 최대한 빨리 와야 이 피의자 조사를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거야. 조사 일정이 잡히면 그때 미팅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진술을 할지 미리 대비하고 갈 수 있는 거잖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경찰 조사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내용을 정리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이 과정도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와서 이 과정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그렇겠네요. 딴 얘기긴 한데 살아가다 보면 형사고소를 당할 일이 있나요? 살아가다가 교통사고 날 확률이 있냐고 얘기할 때 교통사고를 내가 내는 게 아니잖아. 남이 내잖아. 나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남이 갑자기 고소를 들어올 수가 있는 거야.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그건 너무 당황스럽지. 그리고 경찰도 연락이 오는데 목소리도 무섭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야. 그럴 경우에는 항상 무조건 상담을 일단 먼저 받고 변호사의 어떤 제대로 된 어떤 법적 조언을 받고 움직이는 게 맞는 거야. 혼자 생각하지 말고 그치, 바로 연락 오면 그렇지. 와라. 변호사가 옆에 있는데 뭐가 무서워. 알겠습니다.